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온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일 0시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란산 초경질유 비중이 전체 절반에 이르는 국내 업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다며 끝까지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간접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 국무부는 이란만을 겨냥한 조치라며 대북 제재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두고 화면 결함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에서의 제품 공개 행사가 연기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결국 출시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수주 내로 출시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내일 푸틴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모레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필리핀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온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80일 한시적 예외 조치는 5월 2일 0시를 기해 끝날 예정인데 그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할 경우 예외 없이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뒤 지난해 11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서 유가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당장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란산 수입 비중이 큰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제재 면제 조치는 마침표를 찍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미 국무부는 한국 등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았던 동맹국들도 앞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의 차우슈올루 외무장관도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강요를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간접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날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는 JTBC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No, there isn't any other message we're sending here that's related to North Korea. This is exclusively focused on the regime in Tehran.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배려보다 대이란 제재 강화를 택한 것은 대선전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자 국내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끝까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내 수입 원유 중 이란산의 비중은 약 8%입니다. 하지만 이란산 초경질유 비중은 전체 절반에 이릅니다. 초경질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연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란산은 다른 유종보다 나프타 함량이 높고 가격이 2, 3달러 싸 인기가 높습니다. 업계에선 공급처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어서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가 국내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입선을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혹감 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 연장 시한인 5월 2일까지 국내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약 3% 급등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폴드의 글로벌 출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최근 삼성전자에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리뷰용 제품에서 화면이 깨지거나 깜빡거리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디스플레이 손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삼성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갤럭시 폴드 리뷰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논쟁이 있었고 내부 테스트 결과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출시 시점은 몇 주 내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오는 26일엔 미국에서, 다음 달 3일은 유럽, 다음 달 중순쯤엔 국내에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검사해보니 접히는 부분의 위아래 화면에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물질에 의한 화면 손상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원인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화면 손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사전 주문한 고객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일부 재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출시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갤럭시 폴드의 올해 출하량은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 가운데 극히 일부로 예상돼 삼성의 재정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갤럭시 폴드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비판 기사를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홍콩, 내일 상하이에서 열기로 예고했던 갤럭시 폴드 공개 행사도 연기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새벽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별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 나선 특구 등의 경제 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함선에 승선하고 위령비에 헌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책임자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극동연방대 숙소에서 짐을 옮깁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 루스키 섬 안의 이 대학 곳곳에선 행사 준비 징후가 포착됩니다. 공항엔 북한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김 위원장의 방문 후보지인 북한 총영사관도 일찌감치 단장을 마쳤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마린스키 발레단의 극장, 섬 안의 대형 수족관 등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며 절박한 쌍무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할 용의를 확언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낮은 선봉 경제 특구의 물류나 산업단지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 나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합니다. 앞서 카자흐스탄 전현직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사업 등 경제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의 대표적인 핵실험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소련이 해체된 뒤 1,4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보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화를 택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 안정을 달성한 모범 사례라며 핵 보유 과정은 달라도 북한의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비핵화를 직접 지휘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을 끝으로 카자흐스탄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만에서 강진이 있었고 어제 오후에는 필리핀에서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공사장의 크레인이 마구 흔들립니다. 고층 빌딩에선 수영장 물줄기까지 흘러내립니다. 천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거리로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5시 10분쯤 필리핀 루손 섬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6.1, 진원 깊이는 20km로 측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1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수채가 무너진 가운데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국제공항도 파손돼 폐쇄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지진으로 정전까지 발생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경력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선관위가 확정 발표를 이달 말까지 하면 5월 말까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6년째 친러시아 반군과 분쟁을 하고 있고 구제금융협상도 숙제입니다. 정치 신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앞날에 놓인 과제들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73.21%를 득표해 24.46% 득표에 그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관위가 이달 말까지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면 당선자는 5월 말까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최종 득표율은 투표 마감 직후 출구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젤렌스키 당선인은 출구조사 직후 사실상의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Дякую своїм батькам за підтримку і за те, що вони це пережили. 젤렌스키는 4년 전 드라마 속 대통령 역할로 국민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일꾼이라는 드라마 제목이자 극중 당명을 선거에서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정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젤렌스키에겐 지난해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현실과 크림반도를 둘러싼 친러시아 반군과의 내전 상황 해결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러시아는 신임 젤렌스키 당선인과의 협력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공개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젤렌스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JTBC 류정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오는 27일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평화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참석이 불투명해 남측 단독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행사 계획을 통지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인천시 강화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접경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합의했고 오늘 합의안 추인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합의안이 4당의 의총을 통과하면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6%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중단됐던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자본금 전액 잠식이 해소됐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감자 결정 공시에 따라서 30일부터 또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다음 달 21일부터 이 사유에 따른 거래 정지가 다시 풀리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오늘 채권단이 확정을 해서 발표합니다. 유동성 지원이 최대 1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지원책이 승인이 되면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공개 매각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진단과 치료 절차를 검토하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모레 25일에 열리고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군사분계선 북쪽 북한 지역에서 시작된 뒤 남쪽으로 번졌는데 이미 약 90헥타르가량을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군 당국은 감시 초소 병력이 대피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함안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집주인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금령총을 발굴하는 작업이 지난해 말에 중단이 됐다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무덤 둘레에 두른 돌을 찾았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무덤 내부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우리 영화 도어락이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브뤼셀 영화제에서 스릴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한국 영화는 도어락을 비롯해서 신과 함께 인과연, 창궐 등 11편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페이크 러브에 이어서 두 번째 톱10 진입인데요. 그때는 10위였고 이번엔 8위입니다. K-팝 그룹 최고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네,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례적으로 열리고는 있는데 의제만 드러나고 지금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안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발인식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5.18 국묘역에 임시 안장이 됩니다. 유가족 측은 이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들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제 먼저 희생자 1명의 발인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4명의 발인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차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에서 최고 60mm로 많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부와 산간 지역에는 최고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10에서 40,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한편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 들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6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로 남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개성이 24도, 함흥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부터 서서히 그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개겠습니다. 다만 일부 충청도와 남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시속 80km를 넘으면 안 되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30대 사업가가 180km로 질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귀가하던 직장인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른 차를 제치고 나갑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4차로에서 다시 2차로를 드나듭니다. 결국 앞서 달리던 승용차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30대 사업가 이모 씨가 몰던 스포츠카입니다. 이 씨의 차는 사고를 낸 뒤 튕겨져 나갔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깜짝하는 사이에 옆쪽에 차가 들이받아갖고 그 1, 2초 사이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눈대가 차가 이제 100마일을 돌아가는 게 보였고. 이 사고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모 씨 등 피해 차량에 있던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 차를 몰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안에 어떤 의견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속 운전하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풀릴 수 있다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 못하죠. 강변북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지만 사고 당시 A 씨는 18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칼치기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영상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재벌가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대가 3세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주고 함께 마약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두운 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섭니다.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창업자의 손자 정모 씨입니다.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공급책 이모 씨가 체포되기 직전 런던으로 출국한 지 2달 만입니다. 정 씨는 변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체 대마를 7차례 사들여 모두 11번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주고 최 씨의 집에서 대마를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마약을 한 다른 유력 인사 등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마약을 할 때 함께 있던 여성은 일반인이었다고 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 역시 마약 혐의로 3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하나 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이번 주에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 황 씨의 마약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마약 구매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 경찰 조사인데 박 씨는 앞서 소환 당시 피로와 건강 이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어제도 피로 등을 이유로 5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씨가 시켜서 샀지만 마약인 줄 몰랐고 자신은 투약한 적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박 씨와 황 씨에 대한 대질 신문을 곧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015년 황 씨의 마약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담당 경찰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 중 1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윗선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징하게 해먹는다, 지겹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을 향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막말들이죠. 유가족들이 결국 차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망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28명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돈만 밝히는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 출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추악한 망발이고 쌍스러운 욕설입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향한 세간의 동정을 이용한다는 식의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막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역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차명진, 정진석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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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4.16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세월호 5주기 당일 지겹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법조계는 모욕죄 처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희생 학생 등을 조롱했다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막말은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지위를 떨어뜨렸을 때 적용합니다. 앞서 2015년 수원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모욕한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등이 조롱을 당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으로 한미천 잡겠다 등의 발언을 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 폐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그랬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 구치소를 직접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확인에는 의사 출신 검사도 참여했는데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 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린다며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구치소 등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크게 악화된 건 없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현장 확인에 나선 검사들이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형 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다만 심의가 낸 결론은 일종의 권고입니다. 최종 결정은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만간 고소할 방침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도 동행을 했고요. 네. 어제 면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이제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형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자의 어떤 상황, 현재 상태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특히 건강상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것은 구치소 내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의무 기록 자체를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와서 아마 형집행정지 신청할 때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또 여러 가지 같이 참작할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일단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이걸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 다른 이유들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70세 이상의 연령이 70세 네. 이상인 경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세잖아요. 그리고 직계 비속을 또 양육한다랄지 아니면 임신이나 출산을 위한 경우
그런데 마지막 항에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중대한 사유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뭐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집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형집행정지 사유로 내세우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저하게 건강을 해하거나 네.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는데 염려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암이 걸렸다랄지 아니면 수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않으면 불구자가 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상 이유가 아마 뭐 추정컨대 네. 척추 협관증과 관련해서 목과 허리에 굉장히 불에대 있는 어떤 통증, 그리고 뭐 칼로 베인했다는 그런 이제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사안이 현재의 건강을 해야 할 사유인지 아니면 생명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병에 해당이 되느냐, 그 부분은 뭐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어떤 수용자들이 대부분 허리와 관련된 뭐 디스크랄지 협착증으로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호소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디스크나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형집행정지로 나간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형집행정지가 쉽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으니까 검찰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고 정도의 성격이잖아요. 실제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였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검장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형집행정지라는 것이 형이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건 법원에서 엄격한 재판을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이걸 예외 사유를 자주 인정하다 보면 재판의 판결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2013년도에 영남재부 회장 부인인 윤모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집행정지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아마 전체 출소자 중에서 형집행정지로 인해서 나가는 비율이 한점 0.4%, 5%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형집행정지 자체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형집행정지가 됐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정지 이후에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생명에 어떻게 위협이 될 정도로 현저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표현 자체가 과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냐, 네. 그렇지 않느냐, 그게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한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일단 막말에 해당하고 또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모욕죄 자체의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네.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주로 많이 처벌하는 경우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좀 다르다고 보고, 또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도 그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정도가 굉장히 네. 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형도 선고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굉장히 그 정도가 심했을 때는 이제 4개월에서 1년까지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욕죄를 이제까지 아주 경미한 범죄를 볼 게 아니고, 특히 차명진 의원이나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유가족에 대한 비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또 막말, 또 도를 넘는, 특히 막 단식할 때 막 폭식하는 그런 연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법원에 엄단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진석 의원, 뭐 유족들에게 뒤늦게 사과를 하고요. 유족을 비하는 글은 아니었다. 정치권을 향한 그런 자신의 뭐 주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모양인데 이게 뭐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네. 있죠. 특히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한다는 그러한 문구를 SNS에 올리기 전에 그 보수와 관련된 유튜브 TV에 나가서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고 나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1시간 이후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게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을까?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5.18 망언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관련된 망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자유한국당 내 일부 정치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 전체적인 집단 사고에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막말을 하고 막말을 늘어놓았다가 반발을 하면 슬그머니 사죄를 하고 또 이후에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해 들었습니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것은 바로 별장 성 동영상입니다. 최근 고화질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켰죠. 검찰 수사단은 이 영상이 언제 누구의 손을 통해 세상에 나왔는지 원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별장 동영상에 등장 남성들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모 씨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 CD를 발견한 건 2012년 12월. 윤중천 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에서 수상한 CD 7개를 발견한 겁니다.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A 씨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박 씨를 통해 차량을 되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차 열쇠가 없었던 박 씨는 원주 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 서울 강남의 한 딜러사에 맡겼습니다. 딜러사에서 열쇠를 제작한 박 씨는 차량 내부를 둘러보던 중 문제의 CD들을 발견합니다. 그중 별장 성접대 장면으로 보이는 영상들은 본인의 컴퓨터로 옮겨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확보한 CD에 다른 남성들이 등장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데들 계신 분들인데 제가 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뭐 괜히 제가 또 뭐 입에 담았다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영상을 손에 넣은 뒤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후로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 저한테 무슨 후환이 생길까 봐. 그런 통화한 거를 제가 녹취해서 속기사한테 뽑아놨던 거. 박 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찰서에 어쨌든 간에 그걸 제출을 했었는데.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박 씨가 관련 영상을 옮겨뒀다는 컴퓨터 자체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사건과 연관된 건 김 전 차관 영상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검찰 캐비닛에 남아있던 관련 영상도 길이가 다르게 찍힌 김 전 차관 추정 인물의 영상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박 씨의 주장처럼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더 있다는 이야기는 6년 전 최초 수사 당시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추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벤츠 차량에서 CD를 입수한 박모 씨가 차량 주인 A 씨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입니다. 당시 박 씨가 확보한 CD는 총 7장으로 이 가운데 2장에 관련 영상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협박도 있었고 뭐 회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을 입수한 박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상사였던 박모 회장에게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고 김 전 차관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김학의 얘기하는 막 그러더라고. 하겠다. 억울하다. 뭐 도와줬으면 도와달라 이런 뜻 같아. 2013년 1차 수사 당시에도 B 씨는 박 회장이 접근한 정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B 씨는 박 씨가 나를 찾아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수사에선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대전 고검장실로 박 회장이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영상과 관련해 협박당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뤄진 이번 검찰 수사에서 관련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한다는 평을 받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당대표 선거 때부터 표현 방식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첫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데 이어서 어제는 좌파, 독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주말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황교안 대표는 대북 정책부터 꺼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존심 어디다 팔아놓고 왜 북한 재산 풀어달라고 왜 그거 구하러 다닙니까?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 연설에서 썼던 김정은 대변인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감옥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습니다.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도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핵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외교 무대에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내용과 표현에서 모두 크게 변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이를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하던 중 한마디만 더 하겠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황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망언과 막말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줄줄이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민족적 색깔론에 의존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언어는 정치 불신과 남북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당 내에선 강도 높은 수위의 언어로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격한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좌파 독재, 종북 애교처럼 시대착오적인 막말이 넘쳐났습니다. 다른 당의 비판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여중생 측이 이 남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여중생이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녀서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고등학생 A군은 중학생 B양을 노래방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합의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넘겼습니다. B양 측은 A군 학교도 징계를 내려달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폭위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초, 중 등 교육법에 학폭위는 학교로 분류된 기관에 다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일반 초중고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국 대안학교 중 인가받은 곳은 약 20%, 나머지 대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학폭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딸애가 대안학교면 어떻고 그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B양은 과거 일반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의 학적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한 끝에야 받아들여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 2007년에 악기회사 콜텍에서 해고가 됐던 노동자 3명이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명예복직을 하는데요. 12년이라는 그동안의 시간, 그 사연을 이세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4,464일, 횟수로는 13년째. 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사의 사과와 복직을 놓고 싸웠습니다. 애들 생각하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마음이 아프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노사는 단식투쟁 42일 만인 어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년을 맞는 김경봉 씨를 포함해 3사람이 다음 달 2일 회사로 돌아갑니다. 한 달도 채 근무하지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복직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25명에게 합의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콜텍은 2007년 90여 명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길게는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에 합의를 마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도출된 합의안에서 공수처는 원칙적으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갖지 못하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때는 기소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주었다고 보고. 선거제는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로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부터로 낮아지고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됩니다. 민주당이 수건인 공수처를 얻고 다른 군소정당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비례제를 도입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합의는 실리보다 명분,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였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야 사당은 각 당 의총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여야 4당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각 당에 속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부 의견차가 큰 바른미래당의 결정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일로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려움 없이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위원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합의안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분명히 당론으로 정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이 변형된 부분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당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바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과 의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추인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추인 정족수는 과반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의사 진행 절차로 물어보고 당내 반발에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추진할 경우 분당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과 합치기 위해 바른정당 출신들은 내보내려고 무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합의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인 이 시동을 걸었다.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차가 큰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날 때만 해도 패스트트랙 이 안건과 관련해서 조율이 이루어질까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만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과거 공수처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실 때 그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타협에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임하다 보니까 타협이 된 것 같고요. 결론은 오늘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추인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검찰 출신이신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 기능으로서는 그렇게 매끄럽게 잘 작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범죄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범죄 정보는 가령 이번에 이제 강남 클럽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건 속에서 범죄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사실은 기존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존 사건을 통해서 범죄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관들의 실력과 능력이 연마가 되는 건데 공수처는 제한적인 사건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실속 없는 그냥 명목만 있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다른 예인데 가령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보편적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굉장히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됐을까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이 공수처에 관해서 생길 여지들이 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여전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적극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 내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저희 민주평화당 당 내부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의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구 조정이 좀 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의 정당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지역구 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을 수용을 할 것인지 이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비례대표의 경우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조금 그 세가 약한 정당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현재의 정의당 또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는 지금 이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비례대표를 늘렸을 때 당의 세력화에 도움이 상당히 됐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 민주평화당도 지지율이 한 2% 남짓대 되고 지금 바른미래당도 한 4에서 7% 정도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연 큰 어떤 득이 될지는 사실 현실적인 좀 어떤 셈법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요. 결국은 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지역구 소속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당의 지도부와 소속의 당의 지역구 의원들 간의 의견의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견 차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바른미래당에서 할 텐데 의견이 뭐 찬성 반대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갈라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과 합치기 위해서 바른정당 출신들을 내보내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무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을 민주당 측에서 전폭적으로 양보해서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지금 타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주장한 내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수용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올바른 주장이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바른미래당 내부가 상당히 좀 의견이 갈려 있고 또 종파적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어떤 생각 차이 또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옛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과 합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실제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과 그런 뭐 조율 작업이라든지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또 일부 이제 다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또 다선 의원들 일부와 아마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세부적인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여러 차례 많은 주장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골자는 뭐죠? 일단 좀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시끄러운데 실제 알맹이는 없고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또 야당 쪽에서는 특히 제1야당 쪽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좀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미국의 원형에 가까운 인사청문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제도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법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사실상 존중해서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관행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검증을 하고 정책 역량이라든지 전문성 비전은 공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원래 인사청문 제도를 보면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또 백악관 인사처에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사전 검증을 하거든요. 보면 거의 수사에 가깝게. 근데 우리나라는 민정수석실에서 대략 한 2주 정도 간단하게 검증을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비공개 사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한 밀실 수사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온 어떤 사전 검증하고 이 2주 동안에 비공개로 국회에서 이렇게 비공개 검증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차라리 미국 원안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사전 검증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 제도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견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무력화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논란 또 뭐 책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면 지난번에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자진 사퇴를 했고요.
조동욱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분명한 사과와 또 관련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사과도 없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없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퇴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어제 설립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원들이 한꺼번에 전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설립을 취소한다는 교육청의 공문이 전달됩니다. 지난해 12월 한유총을 감사한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집단 휴업을 강행한 게 공익을 해치는 등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한유총은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동열 이사장은 회원들 단체 채팅방에 과거 소송으로 법인 취소를 무효화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유치원 전자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라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기는 하잖아요.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전보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한창 정리하고 있던 때입니다. 도의원들이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을 직접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만나자라고 해서 갔더니 그 한유총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함께 대화를 해봐라라고 해서 황당했던.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경북 울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규모 3.1이 0이 넘는 지진이 4차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해저에 있는 단층대 부근에서 지진들이 잇따르고 있는 거라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입니다. 나흘 전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이번엔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규모 3.8 지진은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에서 38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지진과 달리 진앙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 육지가 있어 긴급 재난 문자도 즉시 송출됐습니다. 경북과 강원에서 감지된 최대 진도는 3, 건물 상층부에선 사람이 뚜렷이 느낄 수 있고 멈춰선 차량도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있는데 이게 훅 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딱 잠에서 싹 깼거든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사흘 전 규모 4.3 지진과는 진앙이 116km 떨어져 있어 연관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지진은 지난 1월 31일 규모 2.2였고 지난 2004년 5월 규모 5.2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올 들어 동해안 지역에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4차례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50km 거리에 한울원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강원도 동해 앞바다 지진과 어제 경북 울진 해상에서의 지진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게 지금 기상청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동해에서 발생한 비교적 큰 지진들이 모두 울릉 단층에서 나왔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우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지진이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지진의 진앙이 116k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발생한 규모 4 안팎의 지진들이 모두 울릉 단층을 따라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단층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 1972년으로 연구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이 잇따르자 활성 단층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울릉 단층은 길이 170km의 양산 단층보다도 1.5배가량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층이 길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도 따라서 커집니다. 울릉단층은 규모 7에서 7.5의 지진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깊이 60km 이내의 해저에서 단층의 수직 운동으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층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 총 18기의 원전이 늘어서 있어 쓰나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집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해역 지진의 특성상 작은 지진이 모여 큰 지진을 부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바다 단층이 내륙의 단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늘 날짜가 4월 23일, 4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데 어제 벌써 왜 이렇게 덥냐는 얘기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울이 28도에 30도가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 쪽으로는 25도가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순차적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 기온도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한껏 달궈진 도로가 뜨거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아직 봄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계절은 시간을 몇 달이나 앞섰습니다. 손으론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열기에 사람들은 그늘로 몸을 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최고 기온은 충북 청주에 29.8도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28.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불과 나흘 전 서쪽 지역 기온은 영남 지역보다 10도 넘게 낮았는데 어젠 정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바뀐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서풍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남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렸는데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팬 현상이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 겁니다. 가파른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가뜩이나 더운 공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인 관측기에 찍힌 최고 온도는 공식 기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기 안성의 낮 기온 31.3도를 비롯해 중부 내륙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지만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건데요. 정상회담이 모레 열린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단 북한 매체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하지만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고 또 푸틴 대통령과도 이번이 첫 대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유력 일간지죠. 코메르산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서 내일, 그러니까 24일 새벽에 러시아 국경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릴 것이며 김 위원장은 대학 내 호텔에서 묵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함께 230명의 방문단이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에서의 그 살인 사건이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멕시코 내무부 산하 국가공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멕시코 전역에서 8,493명이 살해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9.6% 늘어난 수치인데 하루에 94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이 만연한 마약 범죄와 또 폭력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임기를 시작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방위대를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가방위대 규모를 8만 명 수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 대응 지역을 2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홍 부총리는 조금 전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6곳 중에 2020년까지 지정된 군산을 제외하고 거제, 또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 울산, 동구 이렇게 5곳에 대해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비 소식, 제주 호우, 그리고 내일 오후 개미인데요. 전국에 흐리고 차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내리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되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개겠지만 일부 충청도와 남부 내륙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비의 양이 많습니다. 놀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벚꽃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오늘 다 질 것 같다며 아쉬워하셨고요. 요즘은 비가 반갑다. 중국 먼지보다 100배 낫다고 환영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다가 비로 인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총리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시장 상인이 JTBC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아베 정부와 집권 여당 자민당은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나 세계 무역기구 WTO 항의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것을 먹지 않을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입니다. 관광버스가 늘어설 정도로 붐볐던 수산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날 항구로 들어온 가자미와 정어리 등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それよりもさらに低い50ベクレルをもし超えることがあれば自主的に出荷制限をするという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은 여전히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価格が安いとか安い。だから例えば今までキロ100円くれて売ったものも10円だとか、ただでもいらないとか.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가장 강했던 한국과 패소 이후 다른 나라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로가 아예 끊길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その影響で規制ではなく全く取らないっていうねわけになっちゃう可能性もあるわけだからさ、それがやっぱり心配.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이와키시 오나하마 항입니다. 이곳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험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업에 나섰던 어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世界的にもこういうふうにやって認めてくれねえんだと大丈夫なのってやっぱり来る人だってやっぱりね観光の人らなんかもやっぱり懸念するわな.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입니다. 飲み水も飲料水も自分らほらねボトルでやって飲んでるのにああいう風になっちゃうと私らはほら酒なんか買って食えないよっていうような.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いやダメだ。これだから。嘘つきだから。嘘つきだから。自分の都合悪いことはもう何も喋れないもん.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는 것에도 비난 여론이 큽니다. とんでもない話だよ。極端時代我々のために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よ。希釈して何でもないさってさ、だから国の入れ方があそこの水を飲んでみたらいいべっちゅうんだよ.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고 일본 측에도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걸 다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초계기 위협 비행을 놓고 진실 게임을 벌였던 한일 군사 당국 간의 갈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상대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해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우리 정부에 해당 지침의 철회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매뉴얼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에 대해 통보했다며 유사 상황 발생 시 우리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일 이내 접근 시 레이더 조준 보도에 대해선 레이더를 쏘기 전 경고통신을 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다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 비행할 경우 우리 군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우리 군의 입장이 오전과 오후 미묘하게 달라진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지 않고 대응했다가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20일 캔빌 공항에 착륙하려던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요.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6명 모두 숨졌습니다. 전날에도 셜리 윌리엄스 공항에 착륙하려던 경비행기가 착륙 직전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추락 사건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승객 40여 명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 300m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진 건데요.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숨졌고 크게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민가에서 산으로 불이 번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요크셔 지역에서는 바비큐 파티를 하다가 불똥이 튄 게 그만 산불로 번졌는데요.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헬기까지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피해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북부 다운 지역의 한 주택 근처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인근 숲까지 번지는 바람에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두 화재 사건 모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2달 된 아기가 기내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말레이시아를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여객기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부모와 함께 비행기에 오른 아기가 비행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기내에 있던 의사가 2시간 동안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아기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미오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오리 구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어미의 뒤를 쫓아 우르르 이동하던 새끼들이 줄줄이 배수구에 빠져버린 겁니다. 안절부절 애타는 어미는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소방대가 한 마리 한 마리 새끼들을 꺼내 올려 총 10마리의 새끼오리를 모두 구조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모두 무사한지 확인한 뒤에야 함께 개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은 그제 있었고요.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사건이 있고 일주일 만에 열립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범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범인 안인득은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안인득의 70대 노모는 유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가 아들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동생 처벌 강하게 처벌해달라. 가족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사건 당일부터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범행 전 안인득은 정부 생계비와 어머니 지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집 밖에는 못 나오시고 누워 계시죠. 반면 안인득은 진주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하루 대부분 자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도 깨끗이 비우며 별다른 요구 없이 담담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직접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프로파일러 면담만 이뤄지고 있는데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족들과 진주시 등 관계기관은 어제까지 피해자 지원 범위와 장례 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오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난동을 피운 조현병 환자 30대 남성을 경찰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홀로 3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 진주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주민복지센터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쯤 이곳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112에 긴급히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분류된 주민 39살 김모 씨가 난동을 피운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을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누구를 해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전 자신의 아파트에선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불러 흉기를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관리비가 200만 원까지 밀리자 벌인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연락 받으면 이제 막 벽을 머리로 짚받고 막 또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또 막 그런 행동이 있었고. 경찰은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없고 홀로 3 자녀를 키우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김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애초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때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차범근과 손흥민, 한 명은 이미 한국 축구의 전설이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내 전성기를 생각나게 한다. 한참 못 미친다, 비교되는 게 죄송하다. 서로에 대해 훈훈한 평가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축구 팬들은 차범근이 낫냐, 손흥민이 낫냐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 축구의 행복한 논쟁을 온누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외치며 기뻐했던 8강 1차전의 결승골, 그리고 130초 동안 몰아치듯 넣은 2차전의 2골. 덕분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섰습니다. 31년 전 우승이 멀어져 가던 경기 종료 9분 전 벼락같이 달려들어 머리로 넣었던 차범근의 골. 이 골은 레버쿠젠의 유일한 우에파컵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섭게 내달리고 결정적인 골을 꽂아넣고 30년 넘은 시간이지만 차범근과 손흥민의 활약은 비슷한 장면들로 채워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이를 보는 것 같아요. 뭐 배짱, 용기, 제가 그 나이 때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축구 팬들은 때론 누가 더 뛰어나냐는 행복한 논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손흥민, 차범근이 유럽 무대에 새겨놓은 한국인 최다골 121골에도 5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급기야 풀리지 않는 답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 주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한 답이 되지 못하는 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며 이룬 성취, 그리고 그 가치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도 잘 모르던 무렵 축구 하나로 이름을 떨친 차범근. 어린 나이에 유럽 무대를 노크하며 성공한 손흥민. 둘은 누가 더 뛰어나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다른 시간 속에서 어려운 과정을 돌파해 나간 경험을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된 선수, 그리고 전설을 쓰는 두 선수는 한결같이 서로를 추켜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SK를 꺾고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우승을 처음으로 거머쥐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어제 열린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리며 27대 20으로 승리해 2승 1패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8골 도움 8개로 승리를 이끈 류은희는 챔피언 결정전 MVP가 됐습니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최순호 감독과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구단은 최 감독과 계약을 끝내고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감독은 2016년 복귀해 지난 시즌 팀을 4위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번 시즌엔 10위까지 떨어지며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차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점차 확대되면서 오후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에서 최고 60mm로 많겠습니다.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부와 산간 지역에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10에서 40, 서울과 강원도에는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 들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6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로 남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개성이 24도, 함흥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부터 서서히 그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개겠는데요. 다만 일부 충청도와 남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온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일 0시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란산 초경질유 비중이 전체 절반에 이르는 국내 업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다며 끝까지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 논란이 이어진 갤럭시 폴드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출시에 이어 다음 달 중순 국내 출시 일정이 순차적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길게는 2달까지 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푸틴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모레 25일에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함선에 승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던 유족들이 경남도와 진주시 등이 마련한 최종 지원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